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고 인플레이션 쇼크와 함께 충격을 받은 이후에 회복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그 충격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 자체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3,173포인트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오히려 평화롭다. 시장 지수는 특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뭐 무슨 일 있었니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정배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120선입니다. 여기 터치가 안 되네요. 자, 지금 제가 요걸로 마우스 포인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120선 올라오는 거고, 60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죠. 그리고 20선도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1월 이후에 수렴 중인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렴 나와 있죠. 그래서 큰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을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냐는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이 위쪽으로 이제 완전히 추세적인 재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완전히 넘어서 새로운 하나의 상승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1월에 이 거래대금, 여기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애플카 모멘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차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직은 못 나오고 있다. 여기 갇혀있다고 봐야겠죠. 여기 갇혀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이런 자리들까지 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자리까지 기본 박스가 된다면은 한 여기 정도까지, 지금은 요만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은 여기 이게 3,100포인트를 지키면서 박스 상단에 있는데 이 3,100을 못 지키는 움직임이 되면은 다음 박스 하단 라인이 2,970이니까 그 2,970까지 또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레벨 다운은 일단 시장 지수로는 되지 않고 있고, 위쪽으로도 아직 레벨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 시장은 지금 박스장, 당분간은 일단 박스 구조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술적으로도 그러한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여기 고점이 넘어갔었는데 결국은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120선이 이렇게 정배열되고 있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배열은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좁혀지고 있죠. 그림이 위쪽으로 확장되면서 여기 이렇게 벌어지면서 더 가지 못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중간 채널 이런 자리에서 부딪히고 내려와서 지금 하단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은 코스닥도 이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900까지 내려와야 되는 이런 식의 구조라서 지금은 방향 모색입니다. 근데 이 방향 모색이 지금 왜 나오고 있느냐? 수급 보고 내용은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자, 오늘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다시 어제 내려왔다고 5일선 다시 회복했는데 20선 못 넘어가고 지금 여기 그냥 갇혀 있는 모습이고, 내일 휴장입니다. 내일 휴장이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해외 시장 잠깐 보고 갈까요? 요게 지금 S&P,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부터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나스닥이 여기서 무너지면은 곧 쌍봉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여기 아직까지는 쌍봉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쌍봉 스트레스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고, 최소한 그냥 박스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이게 이제 모가지입니다. 왜 쌍봉이라는 게 이제 위에 봉우리가 2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봉우리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중간 봉우리가 여기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걸 못 넘어가면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두 자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은 다시 밑으로까지 내려오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전저점이면 12,500이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되느냐 아니냐 하는 구간이에요. 이따가 잠깐 부연하겠지만, 현재 수급 구조로 보면 이 이하까지는 아직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하.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2,970, 나스닥으로 보면 한 12,500, 이 이하까지를 지금은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혹은 넘어가지 못하면 박스권 하단은 아직 저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상승이 나왔지만 제한적이었던 거고, 오전에 반짝했다 오후에 시세가 더 확산되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움직임은 이렇게 제한적인 등락 구간에서 눈치 보기. 이 눈치 보기는 사는 사람도 눈치 보는 거고 파는 사람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한정적이고 올라가는 것도 한정적인 이런 시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장 주변 움직임 한번 보시죠. 원래 시황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시장의 상황을 쫙 판단하고 파악하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이유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포지션을 잡는 건데, 지금 예탁금 보시면은 이거 차트를 잠깐 봅시다. 자, 이게 고객 예탁금인데요. 이번 SKIT IPO 하면서 예탁금이 거의 80조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60조, 여기가 60조고요. 여기가 60조고 여기가 7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사실 70조 원 언더로 계속 하단까지 유지되다가 SKIT 상장과 함께 돈이 확 들어왔죠. 재밌는 게 여기 SKIT 상장이 있었고 여기 카카오 게임즈 있었고 막 이런 대규모 IPO들이 있을 때마다 예탁금이 지금 늘어나고, 그 예탁금이 완전히 싹 물론 환불 받죠. 환불 받아서 다시 뭐 저축성 계좌로 예치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지만 일부는 주식시장에 남는다는 거예요. 뭐 사실 최근에 투자처도 마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난 재보궐선거했을 때 잠깐 부동산 쪽에 대한 자금 이동이 있어 왔는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부동산이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이러면 대단한 부동산 랠리가 올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다시 부동산 조정 나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도 자금이 그렇게 가속도를 붙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갈 곳 잃은 자금이 여전히 주식시장 주변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MMF 자금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머니마켓 펀드 MMF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주변에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유동성이 갑자기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유동성도 쉽게 그렇게 확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이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지수가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 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유동성이 예탁금 빠지잖아요. 주식시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럼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 시중 자금이 시장을 버텨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인들이 올해 50조 원 매수했잖아요. 벌써. 근데 예탁금이 올해 연초에 여러분 얼마였냐면, 고객 예탁금이 올해 연초에 수치로 보면은 65조였어요. 지금 65조거든요. 지금도 65조예요. 개인들이 50조 사고 아직까지 65조예요. 주식시장에 지금 50조가 신규로 개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예탁금이 50조예요. 그럼 50조는 그냥 시장에 지금 유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도 돈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도 예탁금이 지금 6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 떨어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여전히 충분해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대단히 대규모 쇼크가 나온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표류하는 시장의 특징은요, 장이 어지간히 안 좋아도 좀 좋은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매수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말라 있는 시장은요,
조금만 약해져도 그냥 주식들이 그냥 밑으로 그냥 다이빙 하듯이 마구 떨어지고, 그리고 어지간한 종목 괜찮은 산업인데도 같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뭐 밸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이 주식 시장의 주변 유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하락권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고, 혹은 그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좀 괜찮은 좋은 업종들, 그러한 산업들에는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뭐 내수, 음식료, 섬유의복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들을 크게 느끼지 않고 경기 회복에 대한 니즈는 생기고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보면 국내 유동성을 봐서는 뭐 밀린다 해도 뭐랄까 아주 비상식적인 수준의 하락이나 이런 거는 나오기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최하단은 12,900대 정도가 앞으로 어떤 하방 이벤트가 좀 있더라도 일단 요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버티는 시장이 아닐까. 수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기서 쌍봉인이 어쩌니 해도 일단은 여기 전저점 정도는 박스 잡히지 않을까. 왜냐? 요거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난주에 요거는 이제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되나 이거? 안 되네. 자, 지난주에 CPI 쇼크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 쇼크 있었고, 그 전주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뭐 있었어요? 지지난주 주말이죠. 지지난주 주말에 실업률 쇼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았다. 이게 여러분들 좀 듣기 헷갈리시겠다. 여전히 신규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규 고용자 수가 20만 명대로 쇼크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얘기하고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한 거 나중에 기사들 나오고 하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실업수당 자체를 뭐 주간으로 한 300불 이상까지 주고 있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많게는 뭐 월 기준으로 3,000불까지도 나오고 하니까 뭐 350만 원 뭐 이렇게 실업수당을 한 달에 받고 있으니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긴급 유동자금이 오히려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는 고용시장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임금 상승은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 이제 실업수당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추가 부양 자금 이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요. 이런 건 마이너스 요인이죠, 유동성에서. 역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은 늘어날 수 있어요.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미국 긴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신규 고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즉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구직 시장에 나오게 되는 이런 신규 고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긴축을 못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겠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뭐 인플레니 뭐니 해도 당장은 테이퍼링 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쭉 지금의 상황을.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왜 옐런이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느냐. 왜 옐런이 계속 얘기하느냐. 왜 옐런은 이 전 FED 의장이지만 지금은 미국 재무장관이란 말이에요. 재무장관이 그 FED 정책을 컨트롤하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옐런이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분석가들이 계속 추론하는 내용이 뭐냐면, 옐런이 과거 FED 의장 시절에 되게 비둘기파였어요. 아시죠? 되게 비둘기파로 지금도 가장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FED 의장으로 아마 기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옐런은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천천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옐런의 성향, 그리고 지금 파월이 나서지 않고 옐런이 나서는 거는 파월이 한마디 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옐런이 중간에서 시장과 소통하는 역할, 내지는 좀 스펀지를 까는 역할, 나중에라도 테이퍼링을 했을 때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게끔 시장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시장이 이제 CPI 쇼크를 좀 이겨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4.2% 쇼크가 나왔지만 긴축 그렇게 빨리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파월의 스탠스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에서 저렇게 신규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올라갔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뭐 테이퍼링 한다거나 이거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예상 내지는 우려하는 것보다 긴축은 늦춰질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CPI 쇼크를 좀 이겨내는 양상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당장 그렇게 급락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거 좀 더 떨어지는 거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쇼크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박스권 정도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성은 미국도 그러니까 당장은 유동성 회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풀려 있다. 이것도 똑같은 인식이에요. 그러니 내려오면은 사도 된다라는 인식, 이런 식이 됩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심리예요. 박스권 뭐예요? 밑에서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왜 올라가면 파느냐? 자, 올라가면 판다는 것도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박스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 5월달 ISM 제조업 지수 보셨나요? ISM 5월 제조업 지수가 4월 제조업 지수보다 내려왔어요. 예상보다 좀 낮았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68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달 지표 같은 거는. 지금 이제 60 초반으로 내려오고 이제 50 후반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반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3월, 4월, 5월에 봉쇄 통제가 제일 심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YOY를 많이 쓰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 지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업들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 엄청 높게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은 2분기, 3분기, 2분기까지는 좀 괜찮고 3분기, 4분기 가면 당연히 기저가 높아졌으니까 작년 3, 4분기는 3분기랑 4분기는 1, 2분기만큼 그렇게 완전 꽁꽁 얼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겠지만 3분기부터는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이 정점 아니야? 라는 이 고민, 이거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많은 업종들, 산업들, 뭐 최근에 여러분 금호석유 같은 건 대표적이잖아요. 금호석유 같은 종목이 코로나로 엄청난 수혜를 입었죠. 그죠? 제품군들이 코로나로 인한 뭐 방역이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주력 제품군들이 금호석유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쭉 떨어지죠. 이렇게 전형적으로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거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1월 달에 30만 명이었다가 지금 2만 명으로 낮아졌는데, 그럼 방호복, 위생장갑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수요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전망은 뭐 여전히 2분기까지는 괜찮겠지만 주가는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주식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하고 가장 다른 점이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아니라 현재 이익의 현금 흐름이 미래의 현금 흐름과 비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더 좋아야지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이 제일 좋다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지금 숫자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 걱정이 있기 때문에 위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유동성은 아직 지켜진다. 아래로도 떨어지는 거 제한적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인상 한참 뒤고 테이퍼링 그렇게 빨리 못한다. 요거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만약에 지금 신규 고용이 확 늘어나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테이퍼링 우려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CPI 또 봐야 되니까 6월 둘째 주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다음 달 고용 지표 봐야 되니까 6월 첫째 주 봐야 되죠. 6월 말에 FOMC에서는 별거 나올 게 없어요. 6월 FOMC 긴장감 별로 없고. 그럼 6월 달까지도 그냥 빡쓰겠는데?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시황 전망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뭐 좀 내려와 봐야 뭐 3,000 정도? 그리고 올라가 봐야 다시 3,200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수 재미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수로도 함부로 뭐 인버스 같은 것도 잡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예, 밑으로도 지금 방향성 강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제한적 등락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업종 종목들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지금 이거 시간 관계상 그냥 쭉 그림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보면서 의견을 좀 드리면은 자 반도체 하이닉스를 한번 봅시다. 전망 좋아요. 반도체 올해 하반기 내년 전망 좋아요. 그리고 소부장도 전망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엄청 부진하죠. 많이 떨어졌어요. 안 좋은데 떨어진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좋은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많이 떨어진 매력은 생기지. 왜? 이거 피크아웃이 아니라 하반기 내년에 계속 좋을 수 있는데 반도체는.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밑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가장 안전빵인 게 지금 반도체. 반도체. 저가 매수 가장 안정적인 섹터가 지금 반도체예요. 왜냐?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가 정점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정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가능성. 물론 노트북 같은 거는 지금이 정점이고 상반기가 정점이겠지만 일단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급 확대가 되면 매출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익이 더 크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반도체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저는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도 된다는 의견이고 2차 전지 뭐 장기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속도. 이번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 지금 뭔가 좀 미지근해진 거 아닌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새로운 뭔가 이렇게 뭐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이런 게 한 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큰 추가적인 공급 확대 같은 것들의 뉴스가 지금 부재해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약발이 떨어져 있다.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면 좀 과열 해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인데 뭐 당분간 옆으로 이렇게 가도 뭐 이상할 거 없죠. 그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LG화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SDI도 마찬가지고 쉬고 있다. 모멘텀 부재.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당분간은. 하지만 얘네들도 만약에라도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해도 돼요. 왜? 이것도 피크가 아니니까. 침투율 아직까지 5%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 철강 요거 좀 오히려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왜냐?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 통제 구간으로 좀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상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상품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커머디티 쪽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코멘트가 나온다. 이 구두 코멘트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구두 개입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과열이 심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걱정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뭐 좀 적극적인 규제 통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인 통제 구간에 들어갔다. 상품 쪽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철강 쪽이나 이런 것들도 과열에 대한 해소 조정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기술적 조정이 유력하다. 높게 사실 물릴 수 있다. 조선주 같은 거는 조선주는 어차피 환경 규제로 인해 장기 상승 사이클이라서 뭐 요것도 경기에 대한 가수요가 생겼는데 이런 것 조정 좀 더 나오면 저가 매수해야 돼요. 근데 요것들도 일단은 속도 조절이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철강, 자 화학은 코로나로 인한 슈퍼 마진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실적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적 나왔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못 넘어가고 쫙 깨져버렸죠. 이게 박스라면 여기 하단이 아직 남은 거죠. 그리고 과연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 나온 것보다 더 나은 실적이 과연 내년에 1분기에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주가는 더 좋아지기 어렵다면 여기가 상투인 거거든요. 월봉이 윗거리가 계속 달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화학주 전반에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화학주는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단 저가 매수 하고 싶으면 좀 심한 거 아닌가 정도까지 하단을 좀 낮게 보시자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금융주, 내수주, 자 경제 정상화가 되는데 금융주들은 아직까지도 싸요. 별로 올라온 게 크지도 않아요. 증권주 같은 것도 지금 올라온 것도 별로 없고 보험주 여전히 아주 싸고 이런 금융주는 미국에서 지금 금융주 아직 살아있거든요. 결국은 내년도 내후년 가면 실세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거기에 대한 공감도 충분히 있죠. 금융주가 내수주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 내수주에 금융주 포함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수주 주고 움직임 좋아요. 최근에 뭐 섬유, 의복, 음식료 뭐 전반적으로 좋죠. 리오프닝 관련한 호텔, 카지노까지 지금 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오히려 당분간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밸류 부담도 아직도 없어요. 내수 금융은 당분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박스니까 괜찮은 쪽에 돈은 들어간다고. 아직도 내수 쪽이나 금융 쪽은 돈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 포트폴리오 조율 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프리미엄이 아주 많이 붙었던 바이오는 성장성은 여전하잖아요. 어차피 코로나와 상관없이 바이오는 성장 산업이니까. 근데 과연 바닥이 어디냐? 요거 찾는 과정 같아요. 조금 더 인내심 필요할 것 같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당분간 박스 아니겠느냐. CPI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당장 뭐 긴축할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 부족하면은 결국은 제한되고 좁은 구간에서의 등락 아니겠느냐. 시황 그렇게 보이고 종목 업종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가 매수 박스는 원래 비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가 매수하고 좀 올라온 파는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서 올해 2분기는 좀 박스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하루 휴장이니까 푹 쉬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